김일성의 등장 1945년에서 1946년.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기에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김일성입니다. 33세의 젊은 빨치산 출신 지휘관이 어떻게 불과 5개월 만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권력 장악의 과정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일성의 귀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1912년 4월 15일 평양 근처 만경대에서 태어났다고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아버지 김영직은 평범한 농민이자 소학교 교사였습니다. 1920년 김성주의 가족은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떠났죠. 김성주는 만주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1930년대 초반 20세 전후의 김성주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사실 당시 항일운동가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가명이었습니다. 일본을 이기다 또는 하나의 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일종의 전설적인 항일 영웅의 상징적 이름이었죠. 1937년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가 보천보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만주에서 국경을 넘어 한반도 내부를 직접 공격한 사건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역설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한반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전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동북항일연군은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일성과 그의 부대원들은 소련 영토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김일성은 소련 하바롭스크 근처 비아츠코의 훈련소에서 소련군 특수부대원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련군 대위 계급을 받았고 소련군 88특별여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여기서 소련식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받았고 소련 지도부와 인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 정치장교들은 이 젊고 충성스러운 조선인 장교를 주목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 사령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지역을 통치할 조선인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왜 김일성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항일 무장투쟁 경력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이었죠. 둘째, 그는 소련에서 훈련받았고 소련에 충성스러웠습니다. 통제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젊었습니다. 33세라는 나이는 경험 많은 원로들보다 다루기 쉬웠습니다. 넷째, 그에게는 만주 빨치산 시절에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할 핵심 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 김일성을 소련의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1945년 9월 19일 한 척의 소련 군함이 원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군인 김일성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만주 빨치산 시절의 동료들도 함께 귀국했습니다. 김책, 최용건, 안길, 김일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동했고 소련군 정치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과 정치담당 레베데프 소장이었습니다. 소련군 사령부는 이미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대중 앞에 공개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김일성은 처음 몇 주간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 정치 담당관들과 함께 북한의 정치 상황을 파악하고 연설문을 준비하고 등장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정치 지형은 복잡했습니다.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 세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 세력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연안에서 돌아온 무정, 소련에서 온 허가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각자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이 모든 세력을 통합하고 통제할 인물이 필요했고 그들이 선택한 인물이 김일성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 이날은 소련군 환영 평양시 민중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에는 소련군 지휘관들과 함께 조선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만식, 오기섭 같은 민족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소련군 사령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선 인민의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영웅적으로 이끈 김일성 장군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설의 김일성 장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천보 전투의 영웅, 일본군을 무찌른 독립군 사령관. 하지만 무대에 오른 인물을 본 순간 군중들 사이에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백발의 노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소련군 장교처럼 보였습니다. 김일성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은 짧았고 내용은 소련에 대한 감사와 소련군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김일성 장군인가? 너무 젊지 않나? 가짜 아닌가? 진짜 김일성은 이미 죽었고 저 사람은 가짜라는데. 이런 의혹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여러 항일운동가들이 사용한 가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60대의 노장군을 상상했고 어떤 이는 이미 전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만주의 항일운동을 직접 경험했거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눈앞의 김일성이 자신들이 알던 김일성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평양 시내에는 가짜 김일성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소련군과 김일성 측근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첫째,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천보 전투 참전 용사들을 찾아내 증언하게 했고 동북항일 연군 시절의 동료들이 김일성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김일성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반동적 행위로 규정되었고 일부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는 김일성을 항일 영웅으로 미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넷째,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항일투쟁까지의 이야기가 점차 신화화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혹들은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그러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련군의 지원과 권력 장악이 진행되면서 김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군중대회 이후 김일성은 빠른 속도로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뒤에서 조종하던 소련군 정치 담당관들의 전략이 그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당 장악. 1945년 10월 10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된 것입니다. 원래 조선공산당은 서울에 본부를 둔 박헌영이 이끄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38선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에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북한 지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크게 4개의 그룹이 있었죠. 첫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만주파 또는 빨치산파입니다.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안길 등 동북항일 연군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과 생사를 함께한 혈맹이었고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웠습니다. 둘째, 소련파 또는 연안파라 불리는 소련계 한인들입니다. 허가익, 남일, 박창옥, 박영빈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련에서 나고 자란 조선인 2세,
3세들로 러시아어가 모국어였고 소련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소련군은 이들을 통역과 행정 실무자로 활용했습니다. 셋째, 국내파입니다. 일제시대 내내 한반도에서 은밀하게 활동해온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기섭, 정다련, 이주연 등이 여기 속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있었지만 조직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넷째, 남로당파입니다. 서울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 노동당 계열 인사들 중 일부가 북한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복잡한 파벌 구도를 매우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우선 만주파를 핵심 권력층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군대와 보안 조직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김책은 보안간부 훈련소 소장이 되어 사실상 군대를 창설하는 역할을 맡았고 최용건은 보안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소련파와는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소련파는 소련군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행정 실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김일성은 이들을 행정부서에 배치하되 결정권은 자신이 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내파는 흡수하거나 주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지역 조직을 운영하게 했지만 중앙 권력에서는 배제했습니다. 남로당파와는 표면적으로 협력했지만 항상 경계했습니다. 박헌영은 당시 남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였고 이론적으로도 김일성보다 선배였습니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세력이 북한에서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행정 조직 장악. 1945년 11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구였습니다. 김일성은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대중조직 장악. 김일성은 각종 대중조직들도 만들어 나갔습니다. 1945년 11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었죠. 1945년 11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북조선농민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농민들을 묶는 조직이었죠. 1946년 2월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조직의 지도부에는 김일성의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정-군- 대중조직에 이르는 권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경쟁자 제거.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조만식이었습니다. 조만식은 평안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민족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였고 교육자였으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투옥된 경력도 있었죠. 해방 직후 조만식은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고 나중에는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반대했고 소련의 영향력에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처음에는 조만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배제하면 민심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만식은 신탁통치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왜 또다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김일성과 공산당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신탁통치를 찬성했습니다. 정확히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소련의 압력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소련군과 김일성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1946년 1월 초 조만식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퇴하고 요양 중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조만식의 제거로 김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에 도전할 만한 정치 세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식이었습니다. 이날 선포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 정부의 전신이었고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위원장에는 당연히 김일성이 선출되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33세의 청년이 북한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0개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국, 농림국, 교통국, 채신국, 상업국, 재정국, 교육국,
보건국, 사법국, 보안국. 각 부서는 사실상 정부 부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을 관리하고 농업을 지도하고 교통과 통신을 통제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교육과 보건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보안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민군으로 발전하는 군사 조직과 비밀경찰 조직을 관할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보안국을 자신의 만주파 동료들에게 맡겼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김일성의 권력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위원장 김일성 만주파, 부위원장 김두봉 연안파, 명예직에 가까움. 산업국장 정준택, 농림국장 이순근, 교통국장 준영아, 재정국장 박문규, 교육국장 장종식, 보안국장 만주파가 장악. 이 조직의 설립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명목상으로는 소련 군정이 북한인들에게 통치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소련군 정치 담당관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겉으로는 조선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둘째, 김일성에게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당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수반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할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셋째, 남한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정이 있었고 아직 독자적인 정부가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자체 정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 곧 시작될 대대적인 사회개혁의 추진 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일성.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소련의 절대적 지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련군 사령부가 김일성을 선택하고 밀어준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련군 정치 담당관들은 김일성의 연설문을 써주고 정책을 만들어주고 반대 세력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소련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요?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믿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김일성이 그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둘째, 충성스러운 핵심 그룹. 만주파는 김일성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사를 같이 한 동료들이었고 김일성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들을 군대와 보안 조직에 배치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장악했습니다. 셋째, 탁월한 정치적 감각. 김일성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파벌을 적절히 활용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필요한 사람은 포섭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넷째, 시대적 상황.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부각되기 쉽습니다. 김일성은 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다섯째, 반대 세력의 약점. 조만식은 도덕적 권위는 있었지만 조직력이 약했습니다. 국내파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소련군이라는 강력한 후원자와 만주파라는 조직화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5년 9월부터 1946년 2월까지 김일성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9월 19일 소련군과 함께 원산항에 도착한 33세의 젊은 장교. 10월 14일 평양 군중대회에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가짜 김일성 논란에 휩싸임. 10월 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가 되어 당을 장악. 11월 각종 행정조직과 대중조직을 만들어 권력 네트워크 구축. 1946년 1월 최대 경쟁자 조만식 제거.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 불과 5개월간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련의 지원, 충성스러운 동료들, 그리고 김일성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고 경제와 사회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정권이 어떻게 토지개혁이라는 혁명적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의 토대를 만들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46년 3월에 단행된 토지개혁은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급진적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